교과서처럼 하나만한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짜 실물 경제와 진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과서 밖의 경제 채널입니다. 요즘 이런 말 안 들리는 날이 없습니다. 코스피 미쳤다. 부동산 다시 불장이다. 강남은 역시 강남이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와 경제 호황기를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승장이라는 말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게 맞습니까? 그 상승, 내 자산의 실력으로 오른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집값 올랐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강남 집값이 10% 올랐다고 합시다. 아니, 통계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치고 실제로는 20에서 30% 올랐다고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원화 가치는 어땠을까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같은 기간 대략 25% 가까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 집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기준이 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값이 원화로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화 자체가 25% 약해졌습니다. 그럼 달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강남이 이 정도면 강남 말고 다른 곳은 어떨까요? 집값이 10% 떨어진 지역은 환율 25%를 반영하면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35%입니다. 집값이 20% 떨어진 곳은 환율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45%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는 지금 상승장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빈곤화를 살고 있는 겁니다. 원화로 보면 위로 가는 것 같지만 달러로 보면 바닥이 꺼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미국 여행 이제 무섭다. 일본은 싸다는데 나는 왜 비싸지? 이거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미국 가서 커피 한 잔 사도 좀 비싸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피 한 잔이 아니라 호텔, 렌트카, 식비, 쇼핑까지 모든 게 환율로 한 방에 들어옵니다. 몇 년 전엔 1,08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은 1,400원대가 당연한 분위기라면 달러로 결제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가난해집니다. 내 월급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열심히 사는데 왜 계속 뒤로 밀리지? 이 감정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은행에 차곡차곡 넣었는데 요즘 보니까 내가 제일 바보 같아요. 이 감정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현금은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화처럼 달러 대비 약해지는 통화라면 더 그렇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가 금입니다. 예전에 금 1g이 48,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이면 금을 약 20g 살 수 있었죠. 지금은 금 1g이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금은 이제 5g 정도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인데 금으로 보면 구매력이 4분의 1이 된 겁니다. 이건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현금의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항상 분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은행에 넣어도 부자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엔 은행 금리가 평균 20% 후반이었고 1980년대에는 저축연금 같은 상품이 30에서 40%까지 갔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 140만 원이 됩니다. 집값이 10% 오르든 말든 예금이 다 이기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집 사는 것보다 저축이 낫다가 성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금 금리 2%대 물가가 3에서 5%만 움직여도 실질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집값, 주식, 금, 달러, 원자재 같은 자산은 돈이 풀릴 때 더 빨리 튀어오릅니다. 결국 예금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2020에서 2021년 투자 유튜브를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런데 2022년 미국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습니다. 왜 이런 오판이 나왔을까요? 지난 40년은 특이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덕분에 돈을 많이 풀어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저임금 국가들이 값싼 공급을 계속 밀어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건비는 비쌉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정학 리스크, 자원 무기화까지 더해지면 돈을 찍을 때 물가는 바로 반응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더 큰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부채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가 흔해졌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금 폭탄, 지출 축소, 그리고 돈의 가치를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두 개는 정치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복된 선택은 늘 같았습니다. 양적 완화, 국채 매입, 금리 인하, 결국 돈의 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그 결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잔인한 구조가 나옵니다. 바로 캔틸런 효과입니다. 돈이 풀려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가고 신용 높은 사람에게는 큰 돈을 낮은 금리로, 신용 낮은 사람에게는 푼 돈을 높은 금리로 줍니다. 그래서 부자는 싸게 빌려 자산을 사고 자산이 오르면 더 부자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오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부자에게는 불편함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재난입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야말로 추격과 역전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1998년, 2008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자 기업과 자산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뀐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안정적일 때는 기득권이 이기지만 판이 흔들릴 때는 룰이 바뀌고 승자가 교체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오르냐, 집값이 오르냐만으로 판단할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입니다. 환율, 금리, 물가, 통화량, 이 변수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집니다. 알고 준비하면 같은 시대를 살아도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돈을 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생각보다 돈 쓸 일이 없다.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을 결정합니다. 체력, 건강, 가족, 병원비, 주거비.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더 많이 쓰는 돈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도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의 기준을 보자. 원화 기준 상승이 실질부를 의미하는지, 환율과 물가를 반영하면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은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진짜로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도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교과서 밖의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